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단순히 어느 한 유럽 국가의 대선이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도 있는 선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의 해체, 나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해체가 현실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제적 세력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 우리 대선 토론에는 단 한 번도 이 주제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선판에는 세상에 미국과 북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이 나라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다음 정부는 지구에는 24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 모두와 함께 세계 일부라는 그런 인식의 지평을 가진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관은 너무 좁고 작고 후집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해보니까 평상시 정도에서 한 중간 정도의 컨디션이네요. 나쁘지 않으신 걸로. 중간 정도. 어제 오프닝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오프닝을 한단 말이죠. 오프닝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런 천천히였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은. 자. 오늘도 어제 후보들이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천안을 방문해서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을 부탁드려도 되겠냐라면서 안 지사의 부인과 아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에 차례차례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도 했죠.
네, 그렇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미니 정당이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자, 이제 성남에 가면 문재인 다음은 이재명을 부탁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원래 대선 후보들이 그 지역에 가면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자, 일단 컷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미는 게 안희정 미는 거다. 맞습니까? 이번엔 문재인 돼야 안희정에게 길이 열린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동네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자, 2번 후보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는 강원도 원주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제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린애처럼 신경질 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진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컷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안철수 토론하는 거 봤죠? 네. 그 초등학교생, 초등생 출신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정 부리고 어린애처럼 말이야 신경질 내고 이번 주 지나가면 홍준표 문재인 대결 구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걸 원하겠죠. 예. 네, 숨은 표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신이 보는 여론조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이 홍준표 있다고. 근데 이 샤이표는 다들 주장해요. 예. 문재인 후보만 제외하고 다 샤이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샤이 홍준표, 샤이 안철수는 표현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계속하죠. 예. 숨어 있다 아직도. TV 토론을 거듭할수록 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이에 해당되는 표현을 쓰지 않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는데 심상정 후보도 맥락적으로는 이제 유사한 얘기를 하죠. 1등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등이 내가 아닌 이유는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홍준표 후보는 요즘 안철수 후보를 많이 공격하네요. 네, 자신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다음 3번 안철수 후보는 어디로 갔나요? 어제 호남 갔습니다. 목포를 찾아서 목포의 눈물이란 노래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도 총 출동했습니다. 안 후보는 호남 지지 강하게 호소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이어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DJ 정신, 호남 정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컷을 들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20년 새로운 먹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TV 토론보다 연설을 할 때는 충분히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하는 게.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점점 좀 더 자연스러워지네요. 예. 호남으로 총출동을 했군요.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두 번째 호남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 발표가 된 적은 없는데,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혹시, 빠질까봐 호남부터 챙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목소리는 많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토론, 그러니까 연설의 내용 이전에 거기서부터 부자연스럽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자, 호남에서 김대중 정신을 얘기했고 유승민 후보는요? 네, 유승민 후보도 강원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 전문가 이미지 내세우면서 지지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국회 국방위를 8년 동안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 문제엔 누구보다 자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꼼짝 못하게 할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평생 경제 공부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할 근본적인 조치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을 8년을 하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할 자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꼼짝을 못하도록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유승민 후보는 이제 이 국방위원장 출신이었다는 거 하고, 차별점을 안보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토론회 때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뭐 강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왜냐면 이분은 사실 경제 전문가란 말이죠. 애초에. 근데 이제 안보에 방점을 두고 계속해서 자신 이미지를 어필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콘텐츠가 그거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지역 요새 가서도 계속해서 안보 문제에 포커스를 두네요. 예, 또 강원도이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더 강조한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심상정 후보. 네, 어제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찾았습니다. 해고된 지 8년 만에 복직하는 노동자들을 환영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해고 노동자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하겠다 강조했고요. 또 자신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곡기를 끊어가며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 자기 정체성이 가장 확실한 후보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정확하게 자신이 정확하게 주장하고 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 통하는 유세 현장만 계속 다니고 있고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자, 이야기 먼저 컷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례곡법이 아직도 엄존한데 그 악법을 여러분들이 뚫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고 제가 캐치플레이즈 만든 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인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그 역사를 세우는데 사용자분 여러분들의 투쟁이 아주 귀한 소중한 역사적인 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상정 후보까지 짚어봤고요.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유승민 후보만큼 메시지가 일관되는데 유승민 후보의 안보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미지를 나누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만 이 메시지를 계속 내는 정체성 강한 후보로 포지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른 뉴스도 좀 짚어볼까요? 하도 요새 이 후보들 뉴스만 많이 돌아가지고. 네, 물론 대선 관련된 뉴스이긴 한데 못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2007년 당시 청와대 문건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송 전 장관은 다시 한번 반박을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썼던 자필 편지 공개한 겁니다. 2007년 11월 달에 쓴 편지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경우 보수 야당의 공세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선거 기간에는 특히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이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자기 후보의 해명만 귀를 기울이게 되죠.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그래서 이 논란은 선거가 끝나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지난 NLL 때처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느 주장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쭉 논지를 전개할 수 있는데 대선 내에는 정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바른정당은 어제 5시간에 걸친 의총 끝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 비문재인 후보들의 3자 원샷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 후에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상욱 대변인,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쪽의 지상욱 대변인은 다른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른정당 의총이 어제 있었다는 건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의총이 끝난 지가 벌써 12시간 정도 됐나요? 자정 가까이에 끝나긴 했는데요. 예. 그럼 최소한 7, 8시간. 시작된 시간부터 12시간이고. 정기된 입장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상반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후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침묵으로 인정했다고 하고 후보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언론 플레이다. 상반된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지상욱 대변인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물론 지상욱 대변인은 후보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원내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과 후보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리액션의 속도로 볼 때 약 0.5초에서 1초 정도 막아뜨고 있어요. 바로바로 안 나오고. 저희 멍한 상태로 봐. 어제 유사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다음 뉴스는요. 어제 최순실 씨 재판 열렸습니다. 뇌물 재판이었는데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한 증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로 불렀다라는 건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불렀다면서 집안이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조서에서 큰집 엄마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이런 최순실 씨 쪽 변호인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긴 봤는데 보면서 이제 뭐랄까요 자동으로 가족관계의 족보를 따져보게 되잖아요. 이게 장시호 씨 엄마 어머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로 불렀다고 하니. 네, 최순득 씨가요. 예, 최순득 씨가.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 그렇죠? 보통은 아버지의 형제 중 큰형의 부인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집 자체를 큰 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큰엄마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족보를 따져보려고 해도 족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큰엄마는 장시호 씨도 그렇게 부른다고 하니 제가 시도해 보다가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자기들끼리의 큰 집, 그러니까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정도 받아들일 호칭 같고요. 게다가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장시호 씨가 했던 말도 거짓말이었던 게 있는 거죠.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자기는 아주 어릴 때는 본 적도 없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네, 국정감사 청문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 씨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되거든요. 워낙 근데 대선 이슈에 다 묻혀가지고 이 재판 과정에서 재밌는 증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모아서 저희가 정리할 텐데 어쨌든 어제는 이런 호칭이 등장했고 왜냐하면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같이 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공방이 왔어요. 그 직접 공방 속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거 법정에서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해드리는데 관련 뉴스가 더 있죠. 네, 또 장시호 씨가 새로운 폭로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집 2층에 비밀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돈으로 정유라 씨와 손자를 키워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 하는 근거가 되는 이제 증언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주고받았냐. 이게 참 재밌어요. 디테일로. 영화 같습니다. 네. 검사실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다가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따돌리려고 그런 그렇죠. 거죠. 검사가 자리를 비우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메모로 간단하게 삼성동에 2층 방에 가면 유치원. 그렇게 짧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동 2층 방 유치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유주는 여기서 정유라 씨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삼성동 2층 방에 금고가 있는데 비밀 금고가 그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정유라 딸 정유라와 그 아들을 유치원 보낸 돈으로 써라. 라는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죠. 네, 속삭였다라는 속삭였다. 겁니다. 정말 영화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에 불려갔을 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비밀금고의 돈이 실제로는 두 사람이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최순실 씨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최순실 씨 비자금 회수팀이 아마 가동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나 정도 더 커버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CBS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와중에 혼자 죽지 않겠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첩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검찰 관계자들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로 협박을 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다.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내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주 지났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잡힌 거죠. 어디 보도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CBS가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보도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2주 빠르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어제 바른정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3자 단일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의 입장. 유승민 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 현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총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선 이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네. 의총을 마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바른정당은 유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고 후보가 지켜보기로 했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후보 입장입니까? 좀 브리핑에 조금 허점이 있고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어저께 의총 사항을 보면 네. 후보가 지역 일정을 시간을 빼서 당원들 당의 의원들 동지들하고 좀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시간을 낸 자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통을 하고자 모인 자리였는데 당과 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모였던 분들 중에 반수는 뭐 단일화 같은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수는 단일화 하면 안 된다. 그냥 후보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팽팽한 의견의 어떤 그런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반수 일부에서 이제 3자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의총에서 그 유승민 후보는 본인은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거기서 표시했고요. 근데 하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네네. 의원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켜보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다 아니네요. 그러니까 후보는 지켜보기로 했다는 의미도요. 예. 후보는 반대를 했지만 3자 단일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나는 내 반대 의사를 가진 그런 차원에서 지켜보겠다 하고 반대 의사를 고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밝혀놓고 당신들이 이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추진을 한번 해봐라. 하지만 나는 반대다. 나는 반대다는 얘기를 빼고 얘기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밑에 또 백브리핑 할 때 내용 보면은 후보가 어저께 그 3자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브리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원내대표면 뭐 지도부인데요. 지도부가 후보가 분명히 나는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하실 분이 있다면 추진 한번 해봐라 라는 정도의 멘트였다면 분명히 이제 후보의 뜻이 중요하니까 추진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의 뜻이 중요하니까 원내대표가 후보는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하지 않고 후보는 해보라고 했다고 그 의미를 단일화를 추진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3자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보의 뜻과 상관없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부라고 하면 지금 그 최고위도 해체돼 있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대표가 없기 때문에 대표 대행을 하고 계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주호영 대표하고 이제 의장단의 어떤 역할을 하신 건데 사실 브리핑 자체도 어제 회의 내에서는 대변인인 제가 하느냐 아니면 또 전략기획단장인 황영철 의원이 하느냐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당 지도부인 그 선대위원장 세 분이 맡아서 한번 의견을 정리하면 어떻겠냐 한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게 그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후보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겠다 해봐라 나는 그러면 지켜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브리핑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한다라고 어떤 추측까지 하면서 그걸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로 몰아간 거는 조금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로서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뭐 일부러 언론 플레이 하셨겠으면 어제 모인 분들이 전부 다 당이 잘 되고 후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진심 어린 또 그런 충정으로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 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일화를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반반씩 나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이게 무슨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의 거치나 또 단일화 뭐 이런 문제들이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들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온 의견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단순히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실수나 오해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본인의 의도 아닌가요? 그 뭐 의도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실수할 만큼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걸 의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 무리가 있고 단지 원래 있었던 상황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이 자리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후보 입장은 3자, 이제 후보 입장을 정리하자면, 네네. 3자 원샷 단일화는 반대하고, 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포지션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게 네. 입장인 거죠? 예, 어저께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원내대표까지 후보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보가 받아들인 거라고 해놓고 네.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어저께 여기 지금 브리핑된 내용처럼 뭡니까?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제 그런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들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지금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이유가 이 대선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조금 목적이 불분명해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교감이나 접촉이 실제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들끼리의 커넥션이나 전화 한 통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감이 오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럼 바른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이야기가 오가는 대목은 혹시 들어본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시고. 지금 분명히 후보께서는 여러 번 TV 토론이나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형사 피고인으로 자격이 없다. 또 요번에 무슨 돼지 무슨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의원님 돼지 사건이라고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예, 제 입으로 말 표현하기도 참 돼지 사건으로 요약하죠. 예, 돼지 사건. 예, 돼지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불법 대북 송금으로 북한 핵을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박지원 대표와 그런 세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 번 밝혔죠. 그런데 단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원칙과 기준을 끼고 정치공학적으로 뭔가 연대를 한다는 것이 후보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그 의총 끝나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댓글들 보면 그 늦은 밤 2시, 3시에도 후보 힘내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바른정당이 탄생한 정당이 아닌데 그렇게 구태한 정치 어떤 공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고 비난의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또 사실은 이미 선출된 후보를 당이 흔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죠. 예.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면 바른정당이 경선을 할 때 배틀 토론을 도입하고 또 각 지구별로 지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국민 참여시키고 당원들이 함께 뽑은 정말 민주적 절차성을 지킨 정당성 있는 후보거든요. 그렇게 뽑아놓고 거기에 모두 참여해놓고 지금 당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후보가 한 3%에서 4점 몇 프로 이렇게 그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당 지지율도 4% 5%거든요. 당 지지율이 20% 30% 되는데 후보가 3, 4%라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만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좀 더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문제인데 단지 후보의 지지율에 책임을 돌리고 좀 흔드는 모습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게 동료 의원들이 사실 지역에서 유세할 때 협조해주고 해야 지역 조직도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유세 과정에서 협조는 원활하게 받고 계십니까? 유승민 후보가? 지금 그동안은 보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이제 신생정당이고 각 지역구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재보궐선거 4.13인가에 재보궐선거 했을 때 보면은 심지어는 조직위원장이 없는 대구 달석을 또 천안을 같은 데는 27% 또 30%가 넘는
하지만 무소속 후보와 같은 분들도 그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물론 낙선했습니다만. 거기서 희망을 본 거고 저희는 싹을 돋아서 물을 주고 모내게 하고 태양 광선을 쬐주면 머지않아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알곡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니냐, 욕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지금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요. 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규정져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당의 의원님들 또 원외 당의 위원장님들께서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정도죠. 네. 믿고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열심히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야 3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은 이렇게 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온 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요. 다음 지선에서 하보 조직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대선이 이제 5월 9일 날 끝나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1년 하고 한 13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대선의 움직임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정말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질서를 여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그 가치를 누가 더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식상한 정치 공학적인 권력 나누기나 야합보다는 정말 민심의 선택, 민심의 공간을 차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건 앞으로 1년 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기반들도 많이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입장 확인을 해보자면 원샷 3자 단위라도 반대하고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2자 단위라도 반대하며 사퇴도 거부하고 완주한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건 거죠? 후보의. 네. 어저께 그 시간까지의 유승민 후보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 단장이었습니다. 19대 대선 재외 국민투표가 오늘부터 엿새간 치러집니다. 예년에 비해서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은 이 사드 문제하고 연결돼서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다고 하네요. 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교민사회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민 통신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굉장히 안정된 목소리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통했지만 프로의 향기가 나는. 자, 우선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우선 재외국민 투표. 네. 재외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재외 국민 투표라는 이름에서 보듯이요, 한국에 있지 않고 지금 외국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베이징 현지 시간 6시 44분이니까요.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에는 1시간 16분부터 바로 투표가 시작되는, 아마 한국 본국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되는 그 선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요, 무려 116개국에 204곳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모두 국외 부재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또 넓은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곳곳마다 투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공간으로 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거리가 소요된다. 굉장히 먼 곳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있는 베이징,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왕징의 경우는 차량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게 되긴 하지만요. 멀리서 정말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편하게 주변 가실 수 있는 저희 국민들, 본국의 국민들께서는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례 없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재외국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투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냥 답변이 줄줄줄 폭포수처럼. 제가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거 맞죠?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답변이 폭포수까지 쏟아지시고 잘 이해도 됐습니다. 이게 근데 그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보통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뭐 교민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여행 가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네. 마침 국내에 없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고 등록을 하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디테일을 짚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해 재선거가 있습니다만 중국을 제가 딱 찍어서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신청률을 훨씬 웃돌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14.88%. 이 중국에서 이번 대선에 특히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보면요, 가장 많은 그 선거인 수가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65만 명, 일본이 40만 명, 그리고 중국은 29만 명, 30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다른 곳 대비해서 높은 14.88%를 기록했고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숫자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에 진행되는 선거라는 것이 한국 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열기가 높겠지만 이전보다 사실 이번에는 3분의 1 이상 짧게 20여일밖에 재외 국민 선거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간 이슈가 떠오른 것과 아마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 후에 중국의 보복으로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제중 교민이기 때문에 나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듯합니다. 그렇군요. 사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국의 교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한숨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영향을 미칠 선거라고 파악하고 있다. 교민들은. 그건 이해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절대 안 된다 하는 후보는 이제 심상정 후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중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갈립니까? 일단 맞습니다. 당장 보자면요. 예. 아무래도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날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중국 무역, 판매, 유통 모두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정말 저부터도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사드가 배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번에 사드 배치를 안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됐을 경우 향후에 우리가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외국에서 이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입김을 상당히 받는 나라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정도이지만 다음에 또 그 나라의 국익에 해당하는 저촉이 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상대가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우려도 사실되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교민들 많은 분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찬성반대 많이 갈리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금 살기 어렵다, 당장 사업 접고 한국을
돌아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말 사드 배치 철회의 생각도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반대로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에 물음표가 달려있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군요. 사드 문제 가지고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연결했을 때는 일단 그 문제가 당장 본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대체로 반대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정했는데 중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가버리면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자존심의 문제로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군요. 교민들이 점점. 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 요번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움직이려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통해서 또 움직이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 사드가 꼭 배치되건 안 되건 이 교민들의 생각은 한반도에 정확한 정책이 우리 외교 정책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나라에도 중심점을 갖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말 옳은 생각 혹은 정확하고 좀 확실한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듯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것을 직분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외교에 대해서 큰 틀에 넓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 보장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면 다들 이제 애국자 된다고 하는데 저도 나가서 만나보면 애국자가 되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방금 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걱정할 얘기거든요. 외교부가 걱정할 수준의 논인데 교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예.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아마 깊은 생각들을 덜 하셨을 텐데요. 예. 최근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이 정책이 내가 지금 내 생활에 내 비즈니스에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기를 넘어선 정도의 고민, 외교부에서 할 걱정을 지금 교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신 좀 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20, 30대도 유학생으로 중국에 많이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교 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학생들의 이 투표 참여, 율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상황은? 이전에는 사실은 좀 관심이 저조한 편이 많았고요. 어떤 TV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좀 시청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투표 독려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 왕징 지역은,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있는 곳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까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큰 차량을 임대를 해서 같이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발적인 투표 독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참 다행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부터 시작된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투표 동료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TV 토론들도 다들 보시나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터넷에 접속해서요, 다시 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생방송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V 토론을 보고 나서 교민들끼리 따로, 교민들 커뮤니티나 교민들 모임에서 토론에 대한 품평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다, 1, 2, 3등을 매기시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 없는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은 좀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전 세계 마찬가지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공감 가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백지연 앵커와 박영선 의원을 섞어놓은 것 같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베이징 이재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클렌저,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일하게 코너 제목이 없는 코너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가 중요하냐. 제목 따위 중요하지 않다. 노회찬만 나온다면.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코너를 통해서 노회찬 대표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 중입니다. 아이 무슨 네. 원래 높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토론회였기 때문에 토론회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꼭 그걸 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어제 사자 토론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4명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자 토론회를 정의당 없이 하고 다음에는 바른정당 없이 하고 뭐 이런 조합을 생각했었거든요. 바른정당에서 또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바로 또 항의가 와가지고. 당연히 하죠. 빼면 안 되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도 방송 환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자 토론으로 가야 되나 기술적으로? 방송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가장 오염된 후보부터 빼야죠. 게다가 바로 다음날 노회찬 대표의 단독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네, 그런 걸 보통 오판이라 그러더라고요. 오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자 토론회를 구성해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사자 토론에서 빠져서 삐진 화가 난 정의당 입장에서의 토론의 논평 일단 잠깐 해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보다 토론 횟수도 많아졌고, 예. 또 이 토론이 좀 형식적인, 예. 그냥 물으면 자동적으로 답하는 식의, 그렇죠. 일방 통행식의 그런 정견 발표식의 토론이 아니고. 토론이 아니었죠, 사실상. 좀 부닥치는. 예. 그리고 부닥치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늘어나지만 정책의 어떤 속 알맹이가 드러나는. 예. 그런 이제 토론으로 진화되고 있다. 후보자 실력도 드러나게 되고. 예, 실력도 드러나죠. 예. 그래서 참 이 정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제 총론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일단은 이 토론 과정에서 가장 재미난 표현이 합니다만은 사람은 제가 볼 때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아닌가.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토론 초기에 약 3%도 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예. 지금 거의 이제 2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전략도 굉장히 사실 이 진보 정당이 항상 안고 왔던 숙제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나는 진보 정당 성향이 더 가깝지만 당장은 정권을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 뭐 전략적 선택 이런데 끊임없이 그 사표 방지 심리에서 표를 뺏겨왔어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지난 2차 토론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민주당 후보가 아니 다른 후보들 다들 공격하는 문재인 후보 공격에 그렇게 동참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었냐. 당장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다른 후보도 있잖냐. 공격거리 많은.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도 있었죠. 예, 그렇죠?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일단 좀 먼저 밝혀둘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이 정책에 근거해가지고 비판할 부분 비판하고 이제.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네. 예, 일단. 예, 3차 토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날 네. 했는데 1차 토론도 마찬가지고 어느 토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책이 그나마 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덜 하게 되고. 네. 이제 이 정책 차이가 큰 데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지고 그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뭐 이중대도 아니고 또 네. 비판에 성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난번 2차 이때까지 이 기조를 갖다 견지해 왔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 2차 토론 때는 저희들도 새로 경험하는 어떤 완전 자유 스탠딩이었고 일단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다른 후보도 질문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받으면 우리를 방어하거나 또는 우리 내용을 소개할 텐데 우리 내용을 소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네. 제일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다가 다른 후보를 공략하는 데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공략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상 이제 여기다가 2하고 저기다가 3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야. 예, 지금 시간이. 이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인데 네. 문재인 후보 쪽이 이하고 이제 3을 다른 후보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끝나버린.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한계가 있었고 근데 어제 그저께 토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심상정 후보가. 그리고 그래서 안보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낡은 그런 이념 공세나 또는 이제 그 북풍 같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려먹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야 요즘에 아무도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예 건드린 쪽에서 이제 손에 뭐가 묻으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보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극우 그런 어떤 좀 호전주의 매파의 입장에 늘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날카롭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수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뭐 논리적 모순점이나 혹은 지적받을 것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양쪽 다 했다. 그 모양도 안 빠지면서 포지션도 지켜내고 토론 자체 내용도 괜찮았고 저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가장 이득을 챙겨간 그날에 1번 주자였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3차 토론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자당 후보를 칭찬하는 건 당연하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많이 챙겨간 후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도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원래 이제 토론에 아주 능수능란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5년 전보다는 확실히 좀 일치월장한 그런 이제 아무래도 단련된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은 주되게 이렇게 다수 후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 후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방어하는데 좀 급급한 측면이 있어요. 방어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현재 여론조사가 1위인데 당선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 기회가 적었다. 예.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방어를 할 때
좀 한 80% 하다가 좀 남겨둬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공격한 사람들이 뜨거 해가지고 네. 다시는 칼을 못 붙게 만든다거나 네. 또 칼이 이제 휘어지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네. 안 하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막 이만했으면 됐다 이렇게 스타일을 분석해 보니 예.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렇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포스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변신을 꾀하고 해서 그렇죠, 토론에서도 바꾸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좀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좀 토론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건 뭐 여러 평가에서 공통된 지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토론을 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되어버렸다 생각됩니다. 토론 뭐 스킬이나 전략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건 뭔가 하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우리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분이 뭐 좀 피해 망상증에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이제 그 표정으로 늘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TV 토론 특히 정치인들의 TV 토론은 그 토론 현장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론을 보고 있는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이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안중에 없는 그리고 그 앞에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퍼붓는 식으로 그래서 뭐 내가 갑철수입니까?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타임에 저렇게 중요하게 끄집어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전략을 정했을 텐데 아마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팀과 함께. 저는 그 코칭 스태프 갈아야 된다 봅니다. 예, 고용 보장에 필요가 없는. 자, 그러면 이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그날 가장 격하게 대립선에 섰었죠. 예, 뭐 유승민 후보는 워낙에 토론을 잘하는 분이고요. 예. 워낙 잘하는 저도 뭐 제가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토론도 유승민 후보 등과 함께 했던 뭐 토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 정말 그동안의 어떤 그런 이 남북 대결주의에 그냥 깊이 좀 세뇌된 그런 모습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래서 이제 남은 토론이 지금 3번이 있는데 오늘 밤에 하는 그 JTBC 토론 말고는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게 2번 남았는데 나머지 2번은 거의 비슷한 포맷이고 오늘은 좀 다른 포맷이죠. 예. 그래서 그 2번의 토론에는 유승민 후보가 장기를 좀 부릴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예, 뭐. 기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 TV 토론도 많이 해보셨고, 여러 가지 포맷의 토론을 워낙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원탁에 산대잖아요. 얼굴 마주보면서. 예전에 뭐 100분 토론하고 약간 비슷한 포맷이죠.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하는. 완전한 원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대선 후보 토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시청자를. 그것과 이렇게 원탁에서 하는 토론과 어떤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주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으로서? 그렇죠. 그냥 원탁이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은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허공에다가 그냥 소리를 그렇죠. 내지르는 듯하게 이제 하는 건데 카메라 보고 바로 하는 이제 눈을 마주 딱 서로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 이외의 표정이라거나 몸에서 발산하는 기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전달되거나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신의 좀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밀립니까? 예, 밀리거나 아니면은 막 좀 난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할 때는 카메라만 보고 상대 얼굴을 안 봐도 되니까 내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어떤 기세로 들어오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능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후보 맞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이제 예기치 못한 일반인의 어떤 그 상식이나 이제 그런 걸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액션들이 헐리우드 액션을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말문이 갑자기 막힌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벌떡 일어서는 경우도 경험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니까 네. 비례대표도 국회의원이에요? 뭐 국회의원이냐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홍 의원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좀 덜 하신 모양인데 하니까 토나다 말고 일어서 가지고 네. 자신이 대학원도 나왔고 사법고시도 붙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력을 갖다가 열거를 하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예, 그게 이제 근데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제 좀 계산해서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지만은 일단은 나름대로 프로다. 토론에 임하는 스킬에 있어서는 프로다. 예. 뭐 프로죠. 예, 상대의 뭐랄까요. 내가 이 말 해야지 하고 있는데 확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먹으로 때리는데 안 해보니까 뭐 주먹 속에 돌이 있었다거나. 예. 자. 겉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야말로 가장 변수가 많을 수 있고 실력차가 그리고 오늘 토론은 절반은 자유 토론이에요. 그래요. 절반은 자유 토론이고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주도하면서 이제 토론하는 건데 네. 그 자유 토론이 아마 좀 볼만할 난투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의 지금 준비 카드가 뭡니까? 그럼 이번 전략은? 매번 이제 그 이전 토론회에서 평가들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게 뭐 전략 기조는 동일합니다만은 전술적인 어떤 방식은 이제 바뀌고 있는데,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되죠. 근데 심상정 후보가 면대면 토론에도 굉장히 강한 분이긴 한데, 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스타일에 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근데 홍준표 같은 스타일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그날 토론회 품평을 잠깐 하시면요. 일단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딸을 좀 당했죠. 그렇죠. 뭐 초반부터 다들 여러 후보가 이제 사퇴를 요구한 것이고, 거의 본인도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뭐 평소에 그분 태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주눅이 든 상태예요. 옛날 이미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낙인이 찍힌 경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중과실 이 범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 했으면 이마에다가 한자로 도라고 이렇게 요즘으로 따지면 타투, 문신을 이렇게 한 걸 그 경형이라 그러는데 목형이라고 그러고 그런 형별을 가했는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여기다가 강 이래가지고 약물에 의한 강간미수 교사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주눅이 든 상태에서 몰래의 실력도 발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자기 지지층을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토론회가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지켜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디 확장을 못했는데 자기 지지를 지키고 간 것 같긴 하다. 근데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우리나라 고정보수층이 30%는 된다고 하는데 지금 10% 정도면은 그렇죠. 문중에서는 버림받았다 봐야죠. 문중에서 버림받았다. 지금 남은 선거 기간의 전략은 뭡니까, 정의당에? 일단은 정의당은 그동안에 좀 거대 정당들의 내부 경선이라거나 이런 데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다가 이번 TV 토론 때부터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 TV 토론에서 정책을 제대로 알려내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층에 대한 지지도 폭이 넓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찍는 후보. 엄마와 딸은 이미 의견이 통일됐다. 아빠는 어떡할래? 그리고 동생들은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집안의 어떤 표심을 갖다가 리드하는 엄마와 딸.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 군대 간 사람이라거나 또는 군대 갈 예정이거나 이제 또 군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이런 분들에게 군 생활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어떤 개선 공약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제일 확실한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표심 그리고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표심을 모아내는데 우선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래서 두 자릿수를 득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적인 홍준표 후보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예. 득표를 뛰어넘는 게 목표다. 모든, 특히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뛰어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한 표를 던지면 굉장히 소중한 한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지지자들, 네.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호소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층, 그리고 적어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살아낸 후보가 맞지 않냐. 우리 후보에게 한 표를 주고 홍준표 후보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달라.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에게 훈계하듯이 흑수저의 롤모델은 자신이다.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줘야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그건 심상정 후보가 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2차 토론 후에 이제 정의당 내에서 탈당이 이어진다거나 이런저런 보도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실제로 탈당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제가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도 좀 책임을 통감하는데, 다른 당도 좀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제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당원들이. 진성정당이잖아요. 예, 진성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명감도 높고 해서 참여의식도 높고 해서. 여기서 진성정당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비를 실제로 내고. 네. 예, 보통은 당비 안 내도 되는데 혹은 상징적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진짜로 당원들의 후원으로 그 비용으로 살아가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당들, 당원들이 후보의 어떤 토론 내용, 얘가 세세하게까지 평가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다음에는 이걸 바꾸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걸 수렴해서 반영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끝나면 격렬한 토론하는데 그런 과정 2차 토론 과정에서 후보가 이게 어떤 발언한 어떤 각도라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서로 토론하고 이제 결정하고 또 그 다음 토론에서 나아지는지 지켜보고 이러면 될 일인데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격한 마음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탈당한다.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당적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당원 게시판에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을 갖다가 탈당이라는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또 내부에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견이 얼마든지 취합될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좁히고 또 부족한 건 보완할 수 있는 이견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분들도 마음을 돌리고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혹자는 몇백 명 수준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그게 아니다 1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숫자를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명이든 그건 한 분 한 분이 사실 정의당 당원 된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더군다나 이 대선 기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크게 보면은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강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다시 좀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잘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탈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꾸로 격려하려고 일부러 입당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은 여전히 후보 지지율이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이번에 저는 정의당에 잘 되기 바라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되고 그러나 다른 후보를 어떻게 해서 찍게 돼 있는데 그러나 후원금 여기다 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들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다 소중한 분들이고 또 정의당의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도 저희들은 좀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진지하게 진행됐는데 심상정 후보의
그 토론 전략은 네. 사실은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눈여겨보아가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양강구도가 한 2주 전, 3주 전 사실상 양강구도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 전략 조금씩 바뀌어 가죠.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그 제3당이다 보니까 그 제1당, 제2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어떤 지지층이 중에 일부는 양강구도가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행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일부가 빨려가는 건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억울하지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양강구도가 느슨하게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오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공학적인 구도로 보자면은 그 구도가 벌어질수록 저희들에게는 좋은 거죠. 분위기 좋겠군요, 지금 정의당. 예, 뭐,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도로 한 2주 정도, 투표일까지 2주 남았는데 지금 속도로 2주 정도 더 가면 저는, 두 자리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체 분석으로는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유권자들도, 일석이조. 일석이조. 정권 교체도 이루고 또 진보 세력의 또 이렇게 또 선전도 맛보고 그럼 이거 현실도 좋아지고 미래도 이제 희망적인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노회찬 위원장님이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 안 된다면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토론회를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면이야 뭐 그러기 어렵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아니 뭐 된다면 전 나올 의향이 있습니다만은 안 된다면은 유효기간이 끝났고 이미 폐기된 건데 아니 이제 뒷이야기를 하면 뒷이야기. 예. 저는 사실 예전에 토론을 많이 하실 때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당시 뭐 의원 혹은 뭐 그런 신분으로 홍준표 지금 후보하고 같이 나온 토론회나 이런 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한 토론도 있었고요. 자, 정말 재밌었고 수준도 높았고 그 공방도 대단했거든요. 지금 그런 수준의 토론이 없어요, 사실.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 번 했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수준도 높았고 아주 서로 디스도 대단했고 대치기도 대단했고요. 그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럼 그때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응해 주세요, 살짝. 뭐 유시민 저기 작가가 나오면 같이 나오고. 나오면. 네. 왜냐면 홍준표 그 후보 얼굴만 쳐다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혹하잖아요. 저는 뭐 고문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사실 이 불친절한 AS의 기원은 말이죠. 저에 대한 디스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였거든요. 예, 불친절하게. 요즘 그게 너무 없어요. 저를 좀 지적해 주세요. 마타도 부탁드립니다. 네거티브와. 자, 김원순에 대한 마타도, 네거티브가 너무 부족하다 요새. 예. 지적해 둡니다. 지적해 두고, 오늘은 해외, 재외국민들 이제 소식이 나와서, 투표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폴란드에서 투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사는데 7시간 운전해서 바르샤바 대사관에서 투표하러 갔었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모두 투표하세요. 이라크에서도 재외국민 투표합니다. 바그다드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르빌에서도 가랍니다. 이거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뉴스 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포 롯데호텔 옆 토스트 푸드트럭에서 지금 뉴스 공장 나와요라고. 이 고발입니까? 제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노회찬 역시 대표님 나오시니까 노회찬 대표님에 대한 찬양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당연히 심상정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엄마를 깜빡했네요.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한 네거티브 맡아도 네. 너무 부진합니다 요새. 이 불친절한 AS 코너에 애초에 기획 의도가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민원연은 92년부터 그 이후 모든 선거를 모니터링 해왔고, 이번에도 늘었네요? 80개에서 100개로? 100개로 늘었더라고요. 100개 시민단체 연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언론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의 모든. 종이신문. 네. 예전에는 종이신문과 이제 공중파만 했으면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종편 4사랑. 네, 정편도 있고, 포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매체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민원연의 지금 기조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뭐 100개 시민단체가 연대했기 때문에, 선발이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중간평가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간의 대선 보도에 대한 총평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6개 종합일간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종편 3사 시사 토크쇼들, 그리고 신문방송사의 뉴스 그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스북 대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정치면과 대선면, 그리고 네이버 모바일 화면의 선거기사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어디를 막나하고 전반적인 특징이 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많고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고 이에 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다 그래요? 거의 다. 모든 매체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합일간지 6개,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종편의 시사 토크, 신문방송사의 페이스북, 그리고 연합뉴스 정치면, 대선면, 네이버 선거기사. 이제 통계를 내보신 거죠? 통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신문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5주간의 모니터 결과입니다. 5주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특정 정당의 제목을 봐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면 플러스 1점,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이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한 보도에서 정당이나 인물이 3개까지 있어도 모두 중복 체크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고요. 신문의 경우 3월 20일에서 4월 22일까지 5주간 신문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총점이 마이너스 48점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플러스 16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위 후보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이나 비판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위권, 4위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감안하고
하고 보시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너무 많다. 그렇다 해도 격차가 좀 크고요. 방송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 큰데요. 3월 20일에서 4월 21일까지의 방송 보도를 보면요. 한 달간. 예,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205점,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입니다. 방송은 거의 다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는 제목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정적인 기사 아니면 선거 기간이 잘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후보가 잘했습니다 하는 기사가 잘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격차가 어느 방송사가 더 컸나 봤더니 TV조선이 4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5개가 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45개 이 기준으로 하자면 조선 45개의 꼭지가 더 불리했다. 네네. 공영방송 MBC가 두 번째로 마이너스 30점. 그러니까 격차가 30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위가 MBN으로 마이너스 29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매체도 거의 이런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순으로 몇 매체를 언급하셨던 거고. 네. 저희 이제 표 전체가 있는데 보니까 MBC, TV조선이 1등. 네. 격차가 가장 큰 순으로는. 네네. 그리고 MBC, 그다음에 MBN, 그리고 채널A. 채널A가 마이너스 24점.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나머지 종편들은 좀 비슷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상파 중에는 MBC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예. 네. KBS는 10점 차이로 그리고 SBS와 JTBC가 6점 차거든요. 그러니까 뭐 KBS는 아주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SBS, JTBC가 지금 모니터링한 방송 중에는 그 격차가 가장 적었다. 예.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보도하면 10개 중에 6개는 불리한 보도가 나왔다. 그렇죠. 네, 민주당 쪽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철저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이건 한 달치의 데이터였습니다. 5주예요. 한 달은 아니고. 5주간. 네네. 이건 뭐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네. 전체 방송을 다 모니터링해서. 자, 두 번째 언급하실 부분은 제가 종편 시사 토크쇼 최근에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 요즘 잠잠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잠잠하다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잠잠하다는 그러니까 총선 지난 가장 큰 선거였던 총선. 총선 때는 거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지원 활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다 홍보해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홍보사를 대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도로. 그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사 토크쇼가 많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조심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뭔가를 저희가 계속 문제 지적이 들어오고 사실 항의 전화도 저희한테 제보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한번 드러내 보려고 저희가 자막을 분석해 봤습니다. 종편이 생각보다 자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밑에 자막이 깔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시해 주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것은 실제로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패널의 발언을 자막으로 까는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준비해 놨던 자막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널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패널 대화랑 아무 상관없는 거의 상관없는 자막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막으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번엔 자막 분석을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자막을 별 분석을 다 하십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고 이제 자막 분석하신 거죠?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채널A의 뉴스 특급과 정치 데스크라는 두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어서요. 이 두 프로그램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잠깐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편에 있는 이런 정치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네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조사하고 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지금 민원연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두 프로그램이 자막을 보니까 평균 회당 뉴스 특급 같은 경우에는 한 회당 322개의 자막이 나오고요. 정치 데스크는 203개의 자막이 나왔어요. 저희 모니터하는 그 기간 안에. 그런데 그 모니터에서 나온 경향은요. 문재인 관련 의혹 자막은 의혹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는 자막을 사용한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관련된 의혹은 문재인 후보 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임을 담은 자막이 많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채널A의 정치데스크는 4월 6일 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논란에 대한 자막을 55차례 내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문 후보 측의 입장을 전한 자막은 10번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물음표를 붙여서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완전 의혹 수준의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자막이 11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했다가 아니라 위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언론은 사실 위조했는지를 밝혀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에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쪽 주장을 전달하면서 물음표로 처리한다. 카더라성 그런 자막이죠. 그 반면에 그 다음 날은 4월 7일에는 안 후보 딸 의혹과 아내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관련 자막을 54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과 다음 날 55회, 54회 이 유불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자막들이 뭐 이런 거예요. 전재수, 안철수, 김미경, 1+1 타격, 승진, 임용 이렇게 해서 그 의혹을 누가 제기했느냐. 바로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측이 주어가 돼서 그 사람이 제기한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로 처리하는 자막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 아침 회의부터 안 때리기 강공. 안풍에 놀란 민주당 안철수 딸까지 거론과 같이 민주당이 안철수를 때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자막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봐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양쪽에서 서로에 대한 공방은 보도는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측에 제기된 의혹들은 따옴표 없이 그 아들 특혜 논란, 뭐 응시원서 위조, 물음표 위조 이렇게 따옴표도 하긴 해요. 그러나 아무튼 논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제기한 질문. 그거 상관없어요. 객관적인 의혹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것을 민주당에서 제기했다. 민주당의 공격이다.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따옴표를 쳐서 그렇게 이해되도록 자막이 나간다. 심지어는 이 모니터 기간 동안에 안 후보가 약진하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약진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안 후보의 약진을 매우 중요하게 보여주는 자막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뉴스 특급 4월 7일에는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자막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문재인 서울 충청서 안철수의 뒤져. 똑같은 내용의 자막을 주어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다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자막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점수로 이제 정량적으로 환산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론조사 1위, 선거 한 달 전 여론조사 1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서 여론을 유도하는 자막을 여러 번 내보냈어요. 한 달 전에 여론조사 양자 구도에서 1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이 되더라. 이런 자막을 내보내는 거죠. 제목이 자막 제목이 6번 중 5번이 한 달 전 1위 후보가 대통령 됐다. 한 달 전 지지율이 당일까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자막을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사실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정지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최근에는 종편이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수치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추세를 봐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평가들로 돌아서는 이런 재미있는. 바람직하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데이터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거꾸로 불리하게 우리가 보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수치가 그렇습니다. 수치가. 만약에 MBC나 TV조선이나 채널이나 MBN이나 뭐 이런 SBS나 KBS를 방송 전체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민원연이 100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해서 점수를 매겼더니 정량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말 하루에 한 5-6개씩의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이거는 백데이터가 다 존재하고 다 공개도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 특정 방송이 뭐냐고 물어보면 민원연에서는 아예 보관도 되어 있습니다. 방송 자체가 예. 시스템을 갖춰서 아예 시비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